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인생 바레입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게 산 사람일까, 죽은 사람일까? 김경민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그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인다.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는 낡은 한복 차림의 여인, 회사 복사기 앞에서 웃고 있는 정장 입은 남자, 새벽 아파트 복도를 서성이는 흰 치마 소녀. 그는 이들을 귀신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저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라 여긴다. 하지만 그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그의 삶을 잠식해간다. 동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상사는 그를 조롱하며 사랑하는 사람마저 그의 곁을 떠난다. 그러던 어느 날 파란 도포를 입은 남자가 나타나 속삭인다. 당신은 선택된 자라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경민은 깨닫는다. 이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대물림된 운명이며 그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을.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경민이에요. 32살 평범한 중소기업 마케팅팀 대리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엔 퇴근해서 혼밥하고 주말엔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죽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처음 본 건 7살 때였어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였죠. 빈소 앞에 서 있는데 관 옆에 할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할머니가 살아나신 줄 알고 소리쳤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엄마는 제 머리를 만지며 열이 있나 확인했고 아빠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이상한 아이가 된 건. 초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교실 뒤편에 항상 교복 입은 언니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언니가 전학 온 학생인 줄 알고 인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무도 그 자리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 일찍 깨달았어요. 이 능력은 숨겨야 한다는 걸.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저는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어요. 지하철에서 누가 옆에 서 있어도, 학교 화장실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전 모른 척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능력이 약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이제는 그들의 표정까지 보이고 목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회사에 다니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회사는 제게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중소광고 대행사예요. 직원이 20명쯤 되는 작은 회사죠.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고 엘리베이터는 항상 삐걱거리고 화장실 불은 자주 깜빡거려요. 처음 출근했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복사기 앞에서 누군가 계속 서성이는 게 보였거든요. 그 사람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메고 있었죠.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복사기를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처음엔 다른 부서 직원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같은 자리에 같은 옷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도 그들 중 하나라는 걸. 저는 최대한 무시하려고 애썼어요. 복사를 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제 쪽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왜 나를 못 본 척하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뒤에서 누가 말을 걸더라고요. 김 대리님 괜찮아요? 돌아보니 같은 팀 박주연 사원이었어요. 26살 신입사원이죠.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그냥 놀랐다고 했죠. 주연 씨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다가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복사기 쪽을 봤는데 남자는 사라져 있었어요. 그날부터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밤늦게 혼자 야근을 하고 있으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났고 사무실 조명이 혼자 켜졌다 꺼졌다 했어요. 동료들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다들 야근을 꺼려했고 화장실도 혼자 가기 싫어했죠.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건물이 좀 오래됐잖아. 옛날에 사고 있었다는 소문 들어봤어? 다들 흥미로운 듯 귀를 기울였어요. 팀장님은 술잔을 들이키고 이어갔어요. 98년도였나 직원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해서 죽었대. 케이블이 끊어져서.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복사기 앞에 서 있던 그 남자가 떠올랐거든요. 회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팀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아직 이 건물에 있다는 걸. 며칠 뒤, 저는 회사 지하 창고에 자료를 가지러 내려갔어요. 창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오래된 서류 박스들이 쌓여 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저는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박스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낡은 직원 명부를 발견했어요.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에 손으로 쓴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어요. 988년 직원 명단에 이런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재훈, 마케팅부 사고사. 옆에 작은 글씨로 엘리베이터 추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복사기 앞에 서 있던 그 남자가 이재훈이라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재훈. 그는 왜 아직도 회사에 있는 걸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다음날 출근해서 저는 복사기 앞으로 갔어요. 이재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재훈 씨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슬픈 눈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나를 보는구나. 네, 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오래 기다렸어. 뭘 기다리셨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억울하게 죽었어.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진 게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그랬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흐릿해. 하지만 분명 누군가 케이블을 건드렸어. 사고가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진실을 밝혀줘. 내가 왜 죽었는지. 저는 난감했어요. 30년도 넘은 사건을 어떻게 밝힌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날부터 저는 이재훈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를 검색하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을 찾아보고 건물 관리 기록을 뒤졌어요. 쉽지 않았어요. 30년이 넘은 일이라 자료도 부족했고 당시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죠. 그러던 중 한 가지 단서를 찾았어요. 당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던 김춘식이라는 사람이 아직 근처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주말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김춘식 씨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사시고 계셨죠. 저는 명함을 내밀며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988년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분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 일 말하는 거구만. 그때 일은 나도 잊고 싶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재훈이라고
그 친구 알지? 착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 친구가 뭘 알아버렸나 봐. 뭘요? 회사 뒷돈 이야기. 당시 사장이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거든. 이재훈이 회계 자료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나 봐.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사고가 났어. 그럼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춘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 점검을 내가 했거든. 그날 아침에 점검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케이블이 끊어졌다고? 말이 안 되지. 누군가 건드린 거야.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신고했어. 경찰한테. 근데 유야무야 됐지. 사장이 돈으로 다 해결했나 봐. 나는 그 뒤로 해고당했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재훈은 정말로 억울하게 죽은 거였어요. 비자금을 알게 됐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거죠. 저는 김춘식 씨께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이 넘은 일이에요. 당시 사장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증거도 없어요. 하지만 이재훈에게는 약속했어요.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월요일 아침 저는 복사기 앞에 섰어요. 이재훈이 나타나길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에게 알아낸 사실을 말해줬어요. 당신은 비자금 문제로 살해당한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당시 관리인이 증언했어요. 고맙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이제 떠날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뭔데요? 내 가족에게 전해줘. 내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고. 저는 난감했어요. 어떻게 가족을 찾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볼게요. 이재훈의 가족을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보니 부인 박영숙 씨가 아직 살아계셨어요. 저는 주말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박영숙 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남편분이 일하시던 회사 직원인데요. 남편분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재훈이를 아세요? 네, 회사 자료를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분은 저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 벽에는 이재훈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40대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그 얼굴을 보며 확신했어요. 복사기 앞에 서 있던 그 남자가 맞다고. 저는 박영숙 씨에게 알아낸 사실들을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비자금 문제를 알게 됐고 그 때문에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분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구나. 난 그동안 재훈이가 조심성이 없어서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여보. 저는 조용히 그분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참을 우시던 박영숙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고맙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저 들어주고 전해준 것뿐인데요. 다음 날 회사에 갔을 때 이재훈은 복사기 앞에 서 있지 않았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가 떠났다는 걸.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됐다는 걸.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은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허공을 보고 혼잣말을 하고 갑자기 멍하니 있고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요. 특히 최 과장님이 심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로 팀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죠. 그는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조롱했어요. 김 대리, 요즘 혼잣말 많이 한다며? 귀신이라도 보이나? 다들 웃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최 과장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니면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으니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향했죠.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어요. 그때 거울 속에 다른 얼굴이 보였어요. 파란 도포를 입은 남자였어요. 장발에 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거울을 보니 그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놀라지 마라.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내 수호령이다. 내 조상 중 하나지. 수호령이요? 그렇다. 네 가문은 대대로 이 능력을 물려받았다. 내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모두 그랬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도 저와 같은 능력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대물림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왜 저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벌이 아니라 임무다. 너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남자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네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지.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왜 저는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파란 도포의 남자는 가끔씩 나타났어요. 주로 제가 혼란스러울 때, 힘들 때 나타나서 조언을 해줬죠. 그는 자신을 수호령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의 조언으로 저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부모님 집 창고에 할아버지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갔어요. 엄마는 제가 할아버지 물건을 뒤지는 걸 보고 물었어요. 경민아, 왜 할아버지 물건을 찾는 거니?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지. 하지만 좀 이상하셨어. 항상 허공을 보고 중얼거리시고 밤마다 기도를 하시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할아버지도 저와 같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낡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편지들, 그리고 한 권의 공책이 있었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기록된 일기였죠. 저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73년 3월 5일. 오늘도 그들이 보였다. 시장 입구에 서 있는 한복 입은 여인, 다리 밑에서 울고 있는 아이. 나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김씨 가문에 내려오는 능력이다.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이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이제 내 차례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73년 5월 12일. 오늘 한 여인의 부탁을 들어줬다. 그녀는 30년 전 전쟁 중에 죽었다고 한다. 가족들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딸을 찾아가 편지를 전했다. 딸은 울며 고마워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다. 나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는 이 능력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도왔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책을 계속 읽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수많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줬다고 했어요. 가족에게 전할 말, 찾지 못한 물건의 위치, 억울한 죽음의 진실. 할아버지는 모두 들어주고 해결해줬어요. 그리고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91년 12월 23일. 이제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 능력은 내 손자 경민이에게 전해질 것이다. 경민아, 이것을 읽고 있다면 너도 이미 그들을 보고 있겠지.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들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 또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저는 공책을 덮고 한참을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게 이 능력이 전해질 것도, 제가 힘들어할 것도.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더 이상 이 능력을 숨기려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조용히 최선을 다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죠.
회사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영혼을 만났어요. 이번엔 여자였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죠. 그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아무도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슬픈 눈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제 딸이요. 딸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 수진이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자신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딸이 몇 살인데요? 7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박수진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적어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박수진이라는 이름의 실종 아동 사건이 있었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를 찾았어요. 2005년 9월 7살 박수진 양 실종.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 사라짐. 현재까지 미제. 저는 날짜를 계산해봤어요. 20년 전이에요. 그 여자는 20년 동안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사에는 어머니 이름도 나와 있었어요. 김미경. 저는 더 조사했어요. 다행히 김미경 씨는 아직 살아계셨어요. 지금은 60대가 되셨고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사시고 있었죠. 저는 주말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김미경 씨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문을 열어주실 때 놀란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명함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박수진 양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기자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다만 박수진 양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난감했어요. 그 여자가 박수진의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였던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딸을 잃은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수진이가 실종되고 석 달 뒤였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그 여자는 딸이 실종된 후 죽었고 아직도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수진 양은 어떻게 됐나요? 김미경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끝내 못 찾았어요. 아직도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딸의 소식을 전해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위로의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힘들게 해드려서. 김미경 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체념했어요. 수진이도 며느리도 모두 하늘나라에 갔겠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다음 날 회사에 갔을 때 그 여자는 여전히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어요. 수진이 찾으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이제 안전해요. 할머니가 잘 키우고 계세요. 그녀는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이제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회사에서 점점 더 많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걷는 노인,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젊은 남자, 탕비실에서 차를 마시는 여성.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로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걸 도와줬죠. 대부분은 가족에게 전할 말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걱정하지 말라는 말. 하지만 회사 동료들은 제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특히 최 과장님은 저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괴롭혔어요. 김대리, 요즘 업무 집중 안 되는 거 아냐? 자꾸 멍하니 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귀신과 대화하고 있다고요. 어느 날 최 과장님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5층에서 갑자기 멈췄고 40분 동안 갇혀 있었죠. 구조됐을 때 최 과장님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안에 누가 있었어? 분명히 누가 있었다고. 다들 최 과장님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최 과장님 혼자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지. 이재훈이었을 거예요. 최 과장님은 그날 이후로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김대리, 네가 뭔가 한 거지? 네가 저주를 건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귀신을 보잖아. 네가 부른 거지? 저는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귀신을 불렀다고요. 저는 그저 보일 뿐이에요. 저는 최 과장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과장님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최 과장님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돌아서서 자리로 갔어요. 그날 이후로 최 과장님은 저를 피했어요. 말도 걸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다른 동료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점심시간에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고 회식에도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고립됐어요. 회사에서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점심도 혼자 먹었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서 할아버지의 공책을 읽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여자를 봤어요.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한복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다른 영혼들과 달리 생기가 있어 보였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보이는 남자인가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보살 이수진이에요. 당신을 돕기 위해 왔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보살이라니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어요. 진짜 명함이었어요. 만질 수 있는. 저는 당신처럼 귀신을 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느낄 수는 있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이수진, 영매,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절 알았어요? 수호령님이 저를 보냈어요. 파란 도포 입으신 분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호령님이 그녀를 보낸 거예요. 이수진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감당하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저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수진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부터 이수진과 자주 만났어요. 그녀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영혼들과 소통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는지, 어떻게 제 자신을 보호하는지. 당신의 능력은 축복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당신도 지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요즘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식욕도 없고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이수진은 제게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에너지를 정화하는 의식을 하라고 했죠. 그녀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영혼들을 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제 능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수진이 제게 물었어요. 당신 옆에 항상 두 분이 계시던데 보여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수호령님들이에요. 항상 당신을 지켜주고 계세요. 저는 놀랐어요. 수호령이 2명이나 있다고요. 이수진은 계속 말했어요. 한 분은 파란 도포 입으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갑옷 입으신 분이에요. 아마 조상 중에 장군이 계셨나 봐요. 저는 할아버지 공책을 떠올렸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무관이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수호령님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저를 지켜주셔서. 파란 도포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네가 내 길을 가도록 돕는 것뿐이다. 앞으로도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그 후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영혼들을 도왔어요.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길에서, 지하철에서, 어디서든 그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대부분은 간단한 부탁이었어요. 가족에게 전할 말, 잃어버린 물건의 위치, 미안하다는 마음. 하지만 가끔은 복잡한 사연도 있었어요. 억울한 죽음, 해결되지 않은 사건, 풀리지 않은 원한. 저는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경찰에 제보하기도 하고, 가족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 제가 아니면 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제가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회사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됐고, 최 과장님은 저를 해고시키려고 애썼어요. 사소한 실수도 크게 부풀려서 보고하고, 업무 평가도 최하점을 줬죠. 저는 이수진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요?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당신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도와줘야 할 영혼들이 남아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회사에는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떠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수진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이었어요. 선명했어요. 시간도, 장소도, 상황도 모두 생생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조심하세요. 특히 오후 3시쯤요. 왜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미래를 봤나요? 네. 꿈에서 봤어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꿈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저는 오후에 회사를 조퇴하고 이수진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이수진은 길을 건너려고 했어요. 그때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어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이수진 씨. 그리고 뛰어들었어요. 이수진을 밀쳐내고 대신 트럭 앞에 섰죠. 순간 모든 게 느려졌어요. 트럭이 다가오는 게 보였고, 이수진의 놀란 얼굴이 보였고, 파란 도포의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 몸을 세게 끌어당겼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인도 위에 쓰러져 있었고, 트럭은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수진이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다친 곳은 없었어요. 이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절 구해주셔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호령님이 우리 둘 다 구해주신 거예요. 그날 저녁 이수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됐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수진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했을 것 같아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계속하세요. 당신의 사명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제 사명이에요. 도망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기로요. 더 이상 이곳에서 제 능력을 숨기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사표를 냈어요. 팀장님이 물었어요. 왜 그만두려고 하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요. 팀장님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동료들도 배웅해 줬어요. 최 과장님만 빼고요. 그는 끝까지 저를 외면했죠. 퇴사하고 한 달 정도는 쉬었어요.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앞으로 뭘 할지 생각했어요. 이수진이 제안했어요. 저랑 같이 일해요. 상담소를 열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상담소를 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썼어요. 마음의 소리 상담소.
사람이든 귀신이든 모두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한 달에 두세 명 정도? 대부분 이수진의 지인들이었죠. 하지만 서서히 소문이 났어요. 정말로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죽은 가족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손님이 늘어나면서 저는 더 바빠졌어요. 하루에 서너 명씩 상담을 했어요. 대부분은 죽은 가족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가족 영혼을 불러 대화를 중개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어요.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남편분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이에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어요. 집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부인을 찾아왔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여성에게 말했어요. 남편분이 여기 계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고, 마지막에 싸우고 떠나서.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남자에게 전했어요. 남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미안하다고, 화내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저는 다시 여성에게 전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에게 말을 전했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상담이 끝나고 여성이 떠날 때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고마워요. 이제 편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뻤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담소는 점점 유명해졌어요. 방송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소개됐어요. 사람들은 저를 영매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냥 경민이라고 불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명해지면서 시련도 왔어요.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돈만 밝힌다고 욕하는 사람들,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저는 상처받았지만 이수진이 위로해줬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어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도우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모두를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앞에 온 사람들만큼은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어요. 상담소를 운영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할아버지 묘지를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방문이었어요. 묘비 앞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할아버지처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을 돕고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게 제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바람이 불었어요. 할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상담소로 돌아왔을 때 이수진이 말했어요. 경민 씨, 제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 곧 미국으로 가요. 공부를 더 하려고요. 저는 놀랐어요. 언제요? 다음 달이요. 그럼 상담소는요? 당신이 운영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막막했어요.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수진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당신은 이미 준비됐어요. 믿어요. 이수진이 떠나고 저는 혼자 상담소를 운영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했고 어려운 상담도 혼자 해결해야 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1년 후 저는 상담소를 조용한 시골 마을로 옮겼어요. 서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작은 한옥을 개조해서 상담소로 만들었어요. 마당에는 나무를 심고 연못도 만들었죠. 새로운 간판을 걸었어요. 듣는 사람의 집, 사람이든 귀신이든 누구나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해결책을 찾아주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매일 누군가 찾아와요. 죽은 가족을 만나고 싶은 사람, 영혼에게 시달리는 사람,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 저는 모두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밤이 되면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봐요. 별들이 반짝이고 바람이 불고 어디선가 벌레 소리가 들려요. 평화로워요. 가끔 파란 도포의 남자가 나타나 옆에 앉아요. 우리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수진은 가끔 연락을 해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대요.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나중에 돌아오면 다시 같이 일하자고 해요.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님도 이제 제 일을 받아들이셨어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걸 보고 이해해 주셨죠. 가끔 상담소에 들러 밥을 해주시고 가세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제 능력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한 소녀 영혼을 만났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대요. 저는 아이의 엄마를 찾아갔어요. 슬픔에 잠겨있는 여성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딸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엄마, 슬퍼하지 마. 나 괜찮아. 여기 할머니도 계시고 재미있어. 엄마 아프지 말고 잘 지내. 사랑해. 여성은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저는 조용히 돌아왔어요. 그게 제 일이에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이어주는 메신저. 오늘도 누군가 상담소 문을 두드릴 거예요. 저는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할 거예요. 미소를 지으며 말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그들의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그리움도 모두 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보이는 남자니까요. 아니, 이제는 듣는 남자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들으면 세상이 달라져요. 진짜 중요한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영혼을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다른 얼굴,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누군가에게 들리고 싶어 했다는 것. 우리는 모두 외로워요.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죠. 이해해주길, 위로해주길, 기억해주길.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있는 사람. 할아버지가 남긴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경민아, 이것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들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 또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제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요. 상담소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셔요.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요. 편안해요. 파란 도포의 남자가 나타나 옆에 앉아요. 수고했다. 그가 말해요. 저는 미소를 지어요.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다. 고마워요. 우리는 말없이 하늘을 봐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내일도 누군가 올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기다릴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이 능력이, 이 삶이,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아니, 제게 주어진 길이고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보이는 남자에서 듣는 남자로. 저는 변했어요. 성장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능력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는 걸. 당신도 들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마음속 목소리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상담소에서, 이 작은 마을에서 제 일을 하면서 매일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리고 알아요. 이게 제 운명이라는 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진 김씨 가문의 운명. 저는 이 운명을 받아들여요. 거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능력 덕분에 제 삶이 의미 있으니까요. 언젠가 저도 죽을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떤 영혼이 될까요? 아마 제 후손을 지켜주는 수호령이 되겠죠. 파란 도포 남자처럼, 증조할아버지처럼.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다. 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들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 또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영혼들을 보고 있겠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외로워하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저처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쳐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네요. 오늘도 누군가 올 거예요. 저는 준비돼 있어요. 문을 열고 미소 짓고 말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끝까지. 진심으로. 왜냐하면 저는 듣는 남자니까요. 여기까지 김경민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사이에서 방황하던 한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느끼셨을 거라 믿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내일의 추억이 되기를. 인생 발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